자, 오늘날 미국 경제가요, 완전히 지금 이 부채라는 부분을 미국의 국민들은 잘 모르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합니다. 근데 전미 경제학회에서 미국의 부채가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될 거고, 이때까지 굴러왔던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는 굴러가지 못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최대은행 JP 모건이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규모 34조 달러, 끓는 속의 개구리 같은 상황을 이야기할 거라고 언급했어요. 자, JP 모건의 보고서에 미국은 문제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면서 재정 부양책을 정부가 펼칠 때마다 그때 나오는 돈이 전부 부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부채를 가지고 미국이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부양하고, 그러면 재정을 부양하는 데 들어간 돈만큼 부채가 더 늘어나고,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까지 와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자, 미국의 재정 악화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렇게 부채가 빚이 많은 집이 빚을 계속 쌓아서 집이 크다고, 그야말로 대저택에 산다고 끝없는 빚을 내어서 묵고 사는 일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그렇지만 그 집에 놀러 오거나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이렇게 부잣집이 뭐 돈 좀 빌려서 또 돈 떨어지면 풀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끓는 속의 개구리처럼 상황이 변화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것은 천천히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저 물이 따뜻해지면 좋아서 가만히 있고 도망도 안 가다가 어느 날 너무 뜨거워졌을 때는 이미 늦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즉, 잠재적인 문제가 서서히 시간을 두고 발생할 때 대응해야 될 타이밍 때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미국 경제가 이대로 계속 가면 거품이 모두 터지면서 경제 상황이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정부가 대처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부채가 이미 34조 달러까지 달한 것은 이제 대응을 해서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 끓는 비등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도 1월 17일까지 미뤄진 2차 임시예산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2024년 예산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막대한 부채 속에서도 미국이요, 여전히 지금 또 빚을 늘려서 버틸 거다라고 지금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주식 호황이고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고 이런 게 뭐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루비니 교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좀 엉터리인 게, 미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또 이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뭘 했습니까? 메가 거대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는 거대한 경제 위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번 맞춘 점쟁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미국의 경제학회에 갔던 사람들은 연준이 인플레 대응에 늦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의 지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신경을 써야지, 그러지 않다가는 큰일 난다. 미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미국에는 경제학자들도 한마디로 미국의 돈줄들의 앞잡이에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줄 압니까? 경제학자들이 각종 자문위원회니 정부 관련 직책을 맡고, 또 투자회사의 직책을 맡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리서치 센터나 어떤 사람들은 사모펀드를 직접 만들고, 그래서 미국의 같은 대학 교수라도 유명 대학의 철학과 교수하고 경제학과 교수는 하늘과 땅, 그야말로 귀족과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철학과 교수는 양복 사입을 돈이었고 그야말로 경제학과의 유명 교수들, 스타들은 아주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귀족처럼 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이 썩어 문드러져서 진정한 학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현대 경제학의 발상지지만은 미국의 경제학은 이미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결국은 문제가 터질 때까지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져버리고 난 뒤에 거대한 붕괴를 한번 겪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반해서 중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의 이 언론들이 뭐 크게 보도하고 있지 않는데 그림자 금융의 상징이자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놓였던 자산관리회사 중저그룹이 결국 파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 회사 부채가 총 자산의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저그룹의 지금 자산 규모는 부채 대비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중저그룹이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에 보면 총 84조 5천억의 빚을 지고 있고 총 자산은 36조 7천억, 그러니까 2배가 훨씬 넘는 자산 2배 넘는 빚을 지고 있고 최근에 공안당국이 중저그룹을 수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저그룹이 지난해 11월 자산 운용 부분에서 48조 적자를 낳았다고 밝힌 다음에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중저그룹 파산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중국의 최근 대형 회사들이 디폴트에서 채무조정 절차를 밟았는데 중저그룹은 파산을 선택했는데 이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중저그룹의 자산이 한때 184조가 넘었는데 건설업계 유동성 악화가 시작되면서 급속히 부실화되었고, 자, 그러면서 8월 달부터 이 자산관리 부분 자회사 중농신탁 등이 고객들에게 투자한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드러났고 이 회사는 창업자가 사망한 이후에 3년 전에 죽었어요. 고임원들의 횡령 등 일탈이 계속됐는데 통제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중국의 본격적인 폭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이제 부동산 회사 흥다 같은 데서 신탁업계인 중저그룹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넘어가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신탁산업은 은행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 대출을 해왔는데 이런 것이 지금 한계에 와서 그야말로 이제 중국 경제가 붕괴되는 신호탄이 되었고 중국에서요 최고 잘 나가는 도시라는 선전에 집값이 반토막이 나서 시내는 노숙자 천국이고 중국의 실리콘밸리 경제가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홍콩 옆에 선전이 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하고도 같았는데 그야말로 집값이 반토막이 나버리고 자, 인구가 지금 해외 기업들이 다 돌아가면서 인구가 줄고 있고 번화가에서 이 노숙자들이 지금 잠을 잔다는 거예요. 호텔에 묵을 돈, 여간에 묵을 돈이 없어서 노숙을 하고 그야말로 중국 최고의 실리콘밸리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주요 도시에서 상주 인구가 전부 줄어들고 있어요. 자, 미국, 중국 다 큰일 났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
부딪혀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